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묘한 이야기가 아닌 홍콩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위험한 초대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힘 좀 주고 왔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실 이야기는 홍콩의 어느 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사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이 조금 그런 고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영상으로 스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기 하셔가지고 제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혹은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공포 컨텐츠를 진행하고 소통 방송도 함께하는 크리에이터 K짱이고요. 저를 처음 보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자주 보는 케이스키 분들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늘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가 활동하는 모든 플랫폼이 함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가시면 저의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굿즈고요. 이것도 더보기란에 있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돌아온 K짱의 위험한 초대. 그 잔혹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가족은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사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가정일 수는 없죠. 어떤 가족은 갈등이 굉장히 잦고 가족 간의 불화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가족이 죽음을 향해 싸우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영화들은 가족 갈등이 인간 본성에 미치는 어떤 억압과 해악을 깊이 반영하고 막 그런 정말 잔혹하게도 현실적인 그런 가족 간의 이런 영화들도 요즘 근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영화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묘한 이야기에서 다뤘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도 제가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그게 모두 실화였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여러분과 30년 동안이나 함께한 남편 혹은 부인이 불륜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은 홍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자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1988년 4월 3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찰은 어제 58세의 여성을 남편의 시신을 토막낸 뒤 요리해서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8년 새해에 발생했습니다. 홍콩 섬의 콰리베이 지역에 있는 10개의 고층 아파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당시 새로 지어진 사유지였던 코닐 가든이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마지에즈. 근데 마지에즈라는 말도 있고 마지에라는 이름도 있고 이게 중국 홍콩 발음이어가지고 근데 마지에즈라고 제가 지금부터 명칭을 칭할게요. 자, 이 마지에즈는 광동성 광저우시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광저우 노인들처럼 젊은 시절의 사회의 흐름에 따라 홍콩으로 홀로 가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녀는 우연히 홍콩인이었던 푸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면서 마지에즈는 푸탕이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어요. 다른 홍콩인들과는 달리 그는 도박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면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지에즈는 자신이 평생을 헌신할 만한 남자다. 저 남자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1959년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곧 두 딸을 낳았습니다. 자, 남편이 실제 운영했다던 톡하안에서 플라스틱 염색 가게를 운영을 했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결혼 후에 푸탕의 성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혼 1년 후에 큰딸 푸메이링이 태어난 이후에 푸탕은 외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출이 굉장히 잦아져요. 자, 마지에즈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여보 왜 이렇게 자주 외출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어제는 왜 안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할 거 아니야. 걱정이 되니까 의심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자,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남편인 푸탕은 친구들이랑 그냥 마작했어 라면서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녀가 둘째 딸을 낳은 후에 이 마제즈에 대한 푸탕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지고 퉁명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무관심했죠. 자, 이로 인해 이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말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성관계마저 아예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조금씩 흘러 눈 깜짝할 새에 20년이 흘렀고 두 딸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쯤 마지에즈의 둘째 딸은요, 일찍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났고 푸탕, 마지에즈 그리고 푸메이링, 그녀의 딸 푸메이링은 여전히 쿼리베이 코닐 가든 디동 3층 12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남편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제발 그년과 헤어지라고, 새로운 애인과 좀 헤어지라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걸 거절했어요. 싫은데. 자, 마지에즈는 남편 푸탕에게 제발 세컨 만드는 것 좀 멈춰라. 다른 여자 좀 그만 만나라. 아니면 내 이별 보상 위자료로 20만 위안을 내놔. 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녀를 위협합니다. 협박해. 뭐라고 하냐? 야, 아들을 네가 못 낳았잖아. 네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 찾아서 낳을 거야, 아들. 딸밖에 못 낳는 주제에 라면서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딸만 낳은 걸 싫어해서 새로운 애인을 찾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자, 그런 그녀는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점점 커져갔고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돼버립니다. 자, 그녀는 남편에게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습관이죠. 자, 마제즈는 2월 21일 남편 푸탕의 일상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그녀는 그가 잠들기 전에 수면제를 먹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은 수면제를 먹게 해서 그를 잠들게 합니다. 자, 근데 이때 그녀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남동생 마쿤과 이 마쿤 이외의 두 명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도움이냐? 그녀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동생을 불러요. 그리고 동생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편을 묶어두라고 명령합니다. 자, 당시 현장 노동자였던 스즈밍, 이 사람은 나중에 뭐 특별 사면 증인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스즈밍과 그녀의 친동생이었던 마쿤의 친구, 그리고 마쿤, 량제중 이렇게 사망자를 묶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마제제 친동생 마쿤, 그의 친구 량제중, 그리고 현장 노동자였던 스즈밍, 이렇게 세 명이 이 남편 푸탕을 묶습니다. 그러면서 묶는 대가로 10,000위안 이상의 보수를 요구해요. 그런데 이 친동생 마쿤이 이 두 명의 조수를 고용하면서 한 말이, 일이 끝나면 한 명당 8,500위안을 줄게.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라고 이 두 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녀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눈을 가리고 입을 테이프로 막은 뒤에 그를 묶었습니다. 자, 그들은 푸탕을 묶고 눈에 테이프를 붙인 후 이 마제즈가 원래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30만 위안을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남편이 깼으니까 깨고 나서 이제 위자료로 20만 위안 줘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더 큰 금액을 불러요. 30만 위안 내놔. 그리고 그 여우랑 어울리지 마. 라면서 여우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요. 부인이. 그 여우랑 어울리지만 그 다른 여자들이랑 놀아하지 마. 막 이렇게 요구를 했대. 그 남편이 거기에서 알았어 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푸탕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를 거부합니다. 돈도 지불하기 싫고 나는 다른 여자들도 만날 거야. 너네 이런 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라면서 전혀 쫄지 않아.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돈을 내놓지 않겠다고 말해요. 푸탕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이틀간의 괴롭힘 끝에 그들은 결국 포기하고 이 동생 패거리들은 그냥 떠나게 됩니다. 자, 다음날 오후 세 사람이 떠난 뒤에 방에는 마제즈와 그녀의 남편 푸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마제즈가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왜? 남편이 배가 고프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죽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푸탕이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한쪽 손을 풀어줘요. 그런데 푸탕이 한쪽 손이 풀리자마자 죽그릇을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푸탕이 이미 도망쳐서 밥솥으로 그녀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죽그릇을 던지고 자신을 공격하려는 남편을 보자 그녀 또한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어떻게 저런 용기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그녀의 입장으로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녀는 갖고 있던 쇠망치로 남편의 머리를 연달아 내리칩니다. 계속 내려쳤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남편의 머리와 두개골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뒤였습니다. 격노한 그녀가 쇠망치를 꺼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냥 하고 내리친 거죠. 자,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던 마제이진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어떡하지? 자신의 살인이 알려질까봐 무서웠던 그녀는 나가서 전기톱을 사서 시신을 절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기톱을 윙윙 두두두두두두두 하다 보니 피와 살이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건 뭐였냐? 바로 손톱이었어요. 손으로 자를 수 있는. 그래서 그녀는 손으로 써는 톱으로 천천히 그녀의 남편의 시신을 절단합니다. 자, 톱으로 그의 다리를 절단한 뒤에 남은 다리들을 오븐과 떡을 찌는 냄비에 넣어서 익힙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신을 덩어리로 잘라서 냄비에 넣고 피가 바싹 마를 때까지 쪄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손, 팔, 발 이런 같은 부위는 이렇게 오븐에 구웠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븐과 큰 찜통에 넣은 이유는 다리의 표면의 혈액을 증발시키고 이 시체의 악취와 그리고 핏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17개의 17개의 냄비에다가 계속해서 남편의 그 시체를 요리를 해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자, 그리고 뼈와 살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해는 나중에 비닐봉지에 담아서 건물 곳곳에 있는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잘 익은 다리 하나하나와 뼈와 살을 비닐봉다리에 넣고 쓰레기장에 버려버려요. 자, 그리고 시신의 일부를 사이완호라는 쓰레기 처리장에 버리고
남편을 죽이면서 부순 가구들과 시신과 관련된 모든 소지품들을 함께 근처 쓰레기장에 버려버립니다. 그의 가구와 소지품은 모두 버려졌고 그저 남은 건 남편 푸탕의 신분증 사본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술은 굉장히 능숙하고 깔끔했어요. 자, 몇 주 피고인은 남편의 경쟁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너무 무서워 라면서 딸과 함께 완차의 산터 거리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1988년 2월 22일 오후 3시 비서로 일하고 있었던 28살의 큰딸 푸메이링이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코닐가든 D동 3층 12호 이 집으로 퇴근하여 돌아왔을 때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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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다가 한참 지나서야 어머니가 마침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코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고 얼굴에 피가 이렇게 좀 묻은 채 계속해서 바닥을 닦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녀는 곧바로 엄마한테 엄마 몸 괜찮아요? 코피 나요. 엄마 몸 괜찮아요? 라는 계속 엄마를 물었는데 엄마는 병원에 가야 한다라는 딸을 무시한 채 네 아빠가 담요로 나를 질식시키려고 해서 내가 죽였어. 바닥을 닦으면서 계속 그렇게 웅얼거렸다고 합니다. 자, 어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의 초기 공격이 정당방위였다. 내가 죽이긴 했지만 이건 정당방위였다라고 딸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푸메일링이 첫 반응은 부모님 집 문을 열고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지만 어머니가 그녀를 막았어요. 뭐 거의 장난치지 마, 엄마 왜 그래요? 라면서 아빠를 막 찾는데 계속 딸을 하지마 이렇게 딸을 막은 거예요. 처음에는 딸은 어머니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메이링 처음에는 어머니가 농담하는 줄 알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굉장히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는데 푸메이링이 어머니의 건강과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걱정이 아빠를 죽였다라는 대답으로 돌아오니까 설마 에이 하다가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엄마의 말을 믿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평소에도 약간 정신 이상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넘겨버렸던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귀신이 산다고 주장을 했었대요. 이 집에 귀신이 있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어. 귀신이 있다니까? 내 말 왜 못 믿어? 라고 주장을 해서 5년 동안 4번이나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모님의 관계가 점점 틀어졌고 다툼이 있어서 엄마가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푸메일링은요, 딸은 이제 아빠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나간 건지 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했던 불륜 상대에게 간 건지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집과 아버지의 직장에도 아버지가 오지 않고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의 의심은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해요. 엄마 말이 진짠가? 뭐지? 자, 엄마가 농담한 게 아닐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서야 푸메이링은 아버지 푸탕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아버지 직장에 가서 직접 물어봅니다. 혹시 시간대 때문에 마주치지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오랫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제서야 푸메이링은 엄마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88년 3월
21일 오후 5시에 푸 메이링이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57세 아버지가 지금 한 달째 실종이 되었고 58세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아빠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어요. 라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녀는 경찰이 제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길 바랬어요. 자, 그런데 경찰은 이 푸 메이링의 신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인 남성이 가족과 재산을 죄다 버리고 흔적도 없이 신분을 숨길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륜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뭐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경찰은 아내인 그녀의 직장에 도착해 마즈에즈를 발견했고 그녀가 58세의 굉장히 마른 중년의 여성이었으며 정신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죽였다고 주장한 것은 정신질환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무심한 자백이든지 어쨌든 결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죠.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체포됩니다. 실제 당시 그녀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자, 수사 초기부터 마즈에즈는 58살의 마른 여성으로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불도 켜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밖으로 나와서는 먹거나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화장실에서 나가게 된 거예요. 이는 여성 경찰관의 끈기 있는 신문 끝에 마즈에즈가 남편의 살인사건의 진실을 천천히 진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었다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의 친동생과 그의 친구 2명을 고용해서 남편 푸탕을 집에 묶어놓고 불륜에 대한 배상금으로 30만 달러를 지불하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푸탕이 이를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자 결국 쇠망치로 그를 때려 죽였다고요. 당시 신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조금 해봤는데 익은 시체를 버리고 그러니까 팔팔 끓여가지고 익은 시체를 버리고 톱질을 하여 쇠망치로 남편을 죽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게 신문이 길어가지고 제가 잘라온 건데 이렇게 이어지는 신문이에요. 이렇게 문제 알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신문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신문이 크게 날 정도로 그녀가 체포되는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녀는 매우 침착하게 재빨리 전기톱을 사서 남편의 시신을 토막내고 안 되겠어서 손톱으로 해가지고 증기로 익힌 뒤에 쓰레기장에 차례로 버렸다. 다른 하나는 같은 건물의 각층 쓰레기통에 버렸다. 라는 진술을 털어놓습니다. 자, 그녀가 이 충격적인 일화들을 다 털어놓자마자 왠지 모르게 그녀를 몇 달 동안 누르고 있었던 뭔가 마음이 마침내 해방된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녀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보이면서 조사관들이 가져다준 음식과 음료를 하면서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을 다 끝낸 뒤에. 자, 방금 묘사했던 남편의 시신의 일부를 요리했던 끔찍한 장면들과 그녀의 진술을 비교하면 너무 그녀가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은 너무 아이러니했죠. 당시 사건 조사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건물에서 남편의 사체를 수사하는 경찰들의 모습이고요.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경찰은 진술을 녹음한 후에 중대범죄수사팀에 사건을 인계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중대범죄수사팀은 쿼리베이 코닐가든 D동 3층 12호 완차이에 있는 그녀의 최근 3집까지 여러 군데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밤새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닐가든 시체 사건 재판 시작. 검사는 괴이하게 상황을 살폈다. 피고인은 망치로 남편을 죽이고 사체를 분해하여 비닐봉지에 나누어 포장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신을 훼손하였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피고의 범행 계획이 자세하다. 잔해 흉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신문에 제가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거는 번역을 해왔습니다. 자, 시신도 없고 흉기도 없어요. 그런데 법원은 이 마제즈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해요. 왜? 시체도 없는데, 범행 흉기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녀를 그냥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신조차 없어서 검찰 측의 증거 제출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검사는 괴이하게 상황을 살폈다라는 글을 쓴 것 같아요. 자, 푸탕은 정말 살해된 것일까요? 아니면 실종된 것일까요? 정말 이거에 대한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백이 너무 끔찍하고 잔혹하고 자세해서 수사관들에게는 정말 큰 고칫거리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살인자. 근데 너무 마르고 연약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 중년 여성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정말 고민을 한 거야, 경찰이. 정말 그녀가 남편을 죽였을까? 이 얇은 작디 작은 몸으로? 그러면서 너무 이 깊은 회의감과 당혹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내를 데리고 직접 집으로 데려가서 사건을 재구성하게 시킵니다. 자, 그녀가 아무런 공범도 없이 혼자서 남자를 망치로 때려 죽인 후에 전기톱으로 시신을 절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손으로 자르는 톱으로 시신을 절단하고, 그걸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버렸을까? 그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간 거죠. 자, 그리고 그녀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녀의 증언이 얼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자, 홍콩 경찰은 곧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녀의 푸탕의 생사 여부를 떠나서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이게 쓰레기통이야. 콘힐이라고 써있죠. 자, 심지어 마제즈 집에서 그의 소유였을 소지품 하나마저 다 버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푸탕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이 기억하는 남편 푸딩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증 사본 하나가 그의 물건 전부였던 거죠. 자, 마제즈가 남편을 요리하고 다졌다고 주장하는 주장 역시 중대범죄수사대의 의심을 샀습니다. 자,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야. 중대범죄수사팀은 코넬 가든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실험실 전문가들을 초빙하기 시작합니다. 자, 코넬 가든에 있던 푸시 가문에, 푸탕의 가문의 본가에 사용된 LPG 탱크가 인체 부위를 완전히 익힐 만큼의 강력한 불꽃이 나오는 가스레인지였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푸의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드디어 수많은 혈흔이 발견됩니다. 수사관들은 그 살인범 그녀가 현장에서 시신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배수관에 혈흔이 묻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아파트에서 실제로 그 살인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최신 장비를 사용해서 이 실험실 전문가들은 그의 방에서 미세한 혈흔의 반응을 발견했습니다. 자, 요원이 푸탕의 시신 사망 현장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침실의 캐비넷, 그리고 바닥, 커튼, 그런 곳에서 아주 미세한 혈흔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시신이 전기톱으로 절단이 되었다면 피와 살점이 사방에 튀었을 것이고, 벽, 천장, 바닥은 푸탕의 피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체에서 혈흔이 살인이 일어날 만큼의 치명적으로 이렇게 막 뭉쳐있는 그런 혈흔이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하물며 시신의 어떤 부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전기톱을 사용하다가 너무 많이 튈 걸로 해서 이렇게 손으로 자르는 톱을 사용했기 때문인 거죠.
자, 게다가 혈흔은 발견되었지만 이렇게 적은 양의 혈흔으로 어떻게 푸탕이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경찰 과학수사대는요, 코넬 가든에서 현장에서 실종된 푸탕을 수색하고 쓰레기 매립지 경로를 따라서 시신의 일부도 수색을 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흘렀기에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시신 수색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더 나아가 자신을 스스로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이 아내, 이 여성은 정신과 진단을 받았는데 조현병 환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자백이 과연 유죄를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요? 시신이 없는 이 기이한 사건은 홍콩 경찰과 법조계를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시죠? 그럼 이때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법원은 이 마제즈가 어린 시절 광저우에서 홍콩으로 건너와 사업가 푸탕과 결혼했다고 밝힙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정을 꾸리고 두 딸도 낳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막 돈을 벌고 성공한 남편이 맨날 외박하고 늦게 귀가하고 그리고 바람 피고 이러면서 아내를 방치했고 심지어 두 딸한테도 사랑을 주지 않고 때리거나 꾸중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마제즈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기 시작해요. 조현병을 앓게 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녀가 점점 정신적으로 약해졌고 이제 조현병까지 얻게 된 거죠. 그녀는 환청을 듣게 되고 집에 갇힌 듯한 공포 그리고 집에 귀신이 있는 것 같고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사를 4번이나 자주 가게 되죠. 자, 그녀는 남편에게 정부가 있고 내 남편은 두 딸을 버렸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녀가 모든 걸 자백했지만 사실 증거도 없고 시신도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제기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제즈가 자신이 스스로 살인을 자백했고 그 살인 재현, 그 집에 직접 가서 그녀가 이렇게 재현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꼼꼼하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진술된 겁니다. 자,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경험이 많은 이 정신과 의사 마타이라는 사람이 그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 20년간이나 살인 망상증에 시달려 왔다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가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어떤 목소리가 항상 있다고 말했고 자신이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는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사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자, 실제로 이 그녀 마즈에즈는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어요 라고 또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즈에즈가 살인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망상인 것인지 그녀의 일방적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평결 전에 재판장이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에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은 살인 혐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판결해야 합니다. 근데 당시 법조계가 영국에서 유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해요. 어떤 어떤 사건이었냐면 한 남성이 아내에게 살해당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살해한 곳이 다리 건설로 매장지가 바뀌면서 시신 발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법원은 시신이 없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그 남편 살인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런 사례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당시 영국 통치하에 있었던 홍콩 사법부는 기소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했고, 그리고 그녀를 이후 남편 푸통의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일단 시신이 없고 증거도 없고 오직 유일한 건 마즈헤즈의 자백뿐이야. 그런데 그녀는 조현병이 있어. 자, 신빙성도 약화되었기 때문에 판사와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살인죄를 선고하지는 못해요. 푸통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증거가 제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더욱이 코닐 가든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과 그리고 그녀가 이삿짐 센터와 청소부를 고용했었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푸통이 아마 그녀가 딸과 함께 이사하기 전, 그러니까 그 가든에서 그 아파트에서 푸통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 그녀의 그러니까 마즈헤즈는 딸 푸에링의 말에 따르면 엄마의 정신 상태는 항상 이상했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그녀는 집에 이상한 게 있다. 절대 집 밖에서 우리 집 주소를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 집에 누군가가 있어. 이거 봐, 소리 들리잖아. 누군가가 있다니까. 딸, 절대 밖에서 우리 집 얘기하면 안 돼? 라면서 계속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엄마는 심지어 귓가에서 누군가가 자신한테 말을 건넨다라고까지 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모든 이유로 마즈헤즈의 재판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마즈헤즈는 사건 당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 더욱이 경찰은 남편 푸탕의 시신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푸탕이 살해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실종이 됐는지도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나왔냐? 결국 배심원단은 5대2의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 마즈헤즈에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합니다. 살인범이 아니고 과실치사다 이렇게 선고를 하고 그녀에게 이 정신병원에서 무기한 치료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재판 말미에 배심원단은 그녀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즈헤즈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과실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자, 1988년 10월 7일에 그녀는 무기한 치료 감호 처분을 받은 후 샤오란 치료 감호소 여기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정신병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거죠. 자, 마즈헤즈는 판결을 듣고도 무표정한 표정을 지었고 방청석에 있던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너무 기괴하고 너무 끔찍해서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자, 홍콩에서 2번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팽부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고 아시아 텔레비전에서 실화극에서도 영화 제목 그대로 방영이 되었고 TV 실화극은 1992년, 영화로는 1993년에 나왔다고 하니까 흥미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콩에서 2번이나 영상화가 되었을 정도로 영화 텔레비전에서도 이거를 방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그녀는 정신질환이 치유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1995년에 정신병원에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남동생은 어떻게 됐냐? 어쨌든 범죄에 가담했잖아요. 자, 그녀의 동생이었던 마쿤도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마즈헤즈의 고백이 정말 모두 진실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사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했어요. 부인이 모든 것을 너무나 낱낱이 자세하게 꼼꼼히 진술을 하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었지만 시신도 없었고 뭐 그거에 대한 흉기도 없었고 단지 몇 군데의 혈흔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녀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사건이었죠. 자, 이는요, 홍콩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최초의 살인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진짜 남편을 도망내가지고 냄비에 끓고 오븐에 넣고 그것들을 해가지고 피를 다 증발시켜가지고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다 잘게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 여기저기 뿌리고 쓰레기통에 뿌리고 정말 그녀 혼자 그렇게 얇고 왜소한 그녀가 혼자 이 모든 것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기엔 또 그녀의 자백이 너무나도 끔찍하게 자세했죠. 자, 이것과 비슷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K짱이 가지고 왔었던 헬로우키티 사건과 그리고 인육만두 사건이었는데요. 이 인육만두 또한 실제 사건이 너무 잔인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제가 마지막 아우트로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보시면 아우트로에 보시면 다음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맨날 스킵하셔놓고 다음 편은 어딨어요 물어보지 않기. 자, 여러분 그 두 개 다 영상이 노란 딱지고 물론 이 영상도 노란 딱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저 K장을 많이 바이럴 시켜주시고 그리고 땡스라는 후원 정말 좋은 체계가 유튜브에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노란 달러 부자인 저는 이 알고리즘의 저주에도 빠졌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사기를 당해서 멘탈과 정신적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포 컨텐츠를 자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구독자분들도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너무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 K짱은 다음 주 금요일에도 또다시 사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주 다양한 사건을 그동안 방송을 쉬면서 아주 다양한 사건을 모아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들으실 사건이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다채로운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일본 사건 이외에도 전 세계의 사건들도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다룰 테니까 구독과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이 더보기란에 있는 K장의 모든 것 링크 클릭하시면 저의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알았죠? 여러분들 좀 다시 예쁘게 봐주세요. 오늘 사건 임팩트 있었죠?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